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관한 기록들이 보관된 정부기록 보존소. 정부 수립 55년 만에 비밀 서고의 문이 열렸다. 이곳에 보관된 정부 기록물은 수백만 건.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영상으로 담아놓은 필름들. 이 필름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 1945년 해방과 민족분단의 비극 6.25. 우리 군 사상 초유의 해외 파병인 월남 파병 등이 그것이다. 봉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발견했다. 한 아프리카 흑인 대통령의 한국 방문. 김포공항엔 1,40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몰려나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였다. 거리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동원됐다. 가봉의 봉고 대통령. 박정희 정권은 왜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국빈으로 맞이했던 것일까?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이 봉고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 40, 50대 시청자분들 중에는 직접 이 태극기를 들고 이 거리에 나가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75년 이 봉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그만큼 뜨거운 환영과 관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봉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특집으로 다룬 신문 기사들입니다. 이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당시의 환영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봉고 대통령이 한국에 체류하는 3박 4일 동안 당시 주요 일간지들은 그의 동향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기사화해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봉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빈 대우를 받았다는 봉고 대통령의 이 한국 방문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정부기록 보존소의 대통령 기록물실엔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기록들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대통령의 하루 일과를 정리한 의전일지는 당시의 중대 사안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1975년의 면담 인사 기록부. 이 문서엔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1975년 7월 5일부터 4일간은 온통 봉고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만찬에 관한 기록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봉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매일 밤 경회루와 청와대 등에서 만찬을 연다. 봉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첫날인 7월 5일엔 경회루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저녁에는 경복궁 경회루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 정일관 국회의장, 민복기 대법원장, 김종필 국무총리 등 정부 3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등 야당 인사도 초청했다. 리셉션이 끝난 후 중앙청에선 만찬이 열렸다. 120개의 청사초롱이 밝혀진 가운데 시작한 만찬. 이곳에도 정부 3부 요인을 비롯한 장차관급 인사가 모두 참석해 상황을 이뤘다. 8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환영 행사였다.
정도까지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리셉션들을 하는가? 그것이 보통의 관례인지 아니면 특별한 게 아마 그분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봉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리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동원돼 환호를 보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해 환영 행사를 준비한다. 국빈 영접 방한 준비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또 각부 장관들이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무위원회가 그 아래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 총무처 장관이고 그 각부 차관이 위원이 됩니다. 봉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뜨거웠다. 주요 일간지들은 그의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기사화한다. 그러나 정작 가봉과 봉고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참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국민들이나 기자들 사이에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냐 또 봉고의 가봉 대통령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이름과 대통령 이름이 혼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 얘기는 바로 가봉이라는 나라가 저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00만도 못 되는 작은 나라고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얼른 찾기가 힘든 그런 나라. 우리나라 지구 저쪽이니까 1만 8천 킬로나 떨어진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흑인 대통령이 오는데 그 당시 언론들이 매일 톱, 중간 톱, 또 해설, 또 무슨 스케치 이런 걸로 해서 온통 떠들어댔고 또 방송들도 연인 방송을 하고 그 정도로 아주 환영 무드를 조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봉고 대통령은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던 것일까? 외교통상부에는 봉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팜플렛 형식으로 특별히 제작한 의전일지. 우린 거기서 뜻밖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희의료원 시찰. 국가 외교를 위해 한국에 온 봉고가 비용원을 시찰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강성길 씨. 2주 전부터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한다. 예, 저에 대한 그때 신원 조사는 일찍서부터 진행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신다는 거에 대한 거는 한 2, 3주 전서부터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또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 스케줄이 상당히 타이트하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 시간 같은 걸 1분도 차이가 안 나는 식으로 해서 다 예행 연습을 하고 했었습니다. 봉고 대통령은 이곳에서 침술 치료를 받고 보약을 처방받는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봉고 대통령을 위한 한국 정부의 특별한 배려였다. 가봉 공화국에서도 좀 더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서 썼던 그 진단 기구라든지 치료 기구들을 그쪽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운영할 그 한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국에서 그 파견 의사를 가봉공화국에 보낸 걸로 2년 후엔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봉고 대통령은 서울대학교로부터 박사 학위를 받는다. 당시 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했던 위원회 회의록. 이날 회의에는 모두 24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고 대통령의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그런데 봉고 대통령의 학위기에서 웃지 못할 내용을 발견했다. 만장일치로 학위 수여를 결정한 학위기에
이름이 틀리게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봉고 대통령은 김종필 국무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다. 이 자리엔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주요 석학들이 참석했다. 상대방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우리나라 박사학위를 좀 해달라. 그래서 뭐 그 말 그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고. 봉고 대통령 일행은 박정희 대통령과의 3차례의 정상회담 외에도 백화점을 둘러보고 산업계를 시찰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들이 가는 곳엔 언제나 최고의 의전이 따라다녔다. 봉고 대통령 일행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렀던 서울의 한 호텔. 이곳은 60, 70년대 국가 외교의 장으로 사용돼 왔다. 호텔의 최고급 객실인 로얄 스위트룸은 한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이 주로 묵었던 곳이다. 기록엔 남아있지 않지만 봉고 대통령 역시 이 방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50평 남짓의 방엔 회의가 가능한 탁자와 소파,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 그리고 2개의 침실이 갖춰져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72명이나 되는 봉고 대통령의 수행원들을 위해 이런 방 외에도 호텔 2개 층을 모두 전세내야 했다. 또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에도 대비했다.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쳐 호텔 종업원의 3분의 1만 근무시킨 것이다. 74년 미국 포드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영접이었다. 포드 대통령은 뭐 동원도 안 해도 그 당시에 그 자발적인 국민들의 그 열기가 대단했고요. 봉고 대통령은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많이 유도를 한, 환영을 유도한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대통령의 방문에 한국 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최고의 국빈으로 모셨던 가봉의 봉고 대통령. 그러나 정작 시민들과 심지어는 취재 기자들까지도 이 가봉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가봉하면 아프리카의 어디쯤 있는 나라로만 생각이 될 뿐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가봉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기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가봉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가봉은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적도 부근 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14,000km나 떨어져 있는데 대전시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정권은 왜 이 아프리카 가봉의 봉고 대통령을 대한민국 최고의 국빈으로 모셨던 것일까? 자, 지금부터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적도 남단에 위치한 가봉공화국. 인구 100만 명의 작은 나라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세월 식민 지배를 받았던 가봉은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 지난 40년간 가봉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가봉 전체 인구의 약 50%가 수도 리브르빌에 살고 있다. 우리에겐 이름조차 낯선 이곳에 한국 교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다. 교회에선 마침 20주년 기념 예배가 열리고 있었다. 현재 가봉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은 100여 명. 대부분 한국과 가봉이 건설 외교를 추진하던 70년대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건설 노동자들이 떠난 후 숙소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아직도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건 저기 있는 이제 교회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아까 촬영하신 부분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그 숙소에서 그 세탁물을 하던 그 조직공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했던 그 자리입니다. 1977년도. 그렇다면 한국과 가봉의 외교 관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주로 이 봉고 대통령이 가봉에 한국 공관이 설치된 것은 지난 1974년의 일이다. 가봉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가봉이 아프리카에 차지하는 그 비중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봉고 대통령이 67년 이래 36년간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오면서 주변국의 이 봉고 대통령 주변국의 희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서부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다. 도화형으로 거의 추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인접국인 브라자빌 콩고, 킨사사 콩고, 루안다 이런 데서 쿠데타 내전 등이 아주 빈발했었는데 이때마다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공관을 세우면서 한국과 가봉은 본격적인 외교를 시작한다. 외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이 서로 방문할 정도로 두터운 우호 관계를 쌓아나간다. 그렇다면 70년대 들어 한국과 가봉의 관계가 급진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린 36년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봉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인터뷰를 요청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어렵게 봉고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다. Comment trouviez-vous la première, votre première visite en Corée et quel était le fruit de votre visite? Mais c'était très bien. C'est très bien quand on reçoit un ami. Il faut marquer cette amitié par quelque chose de symbole, de significatif. Nos Coréens souviennent votre nom et votre image encore. Oui, c'est très bien. Je remercie la Corée. 그는 75년 한국 방문을 매우 흡족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Le premier discours, c'était que pour la Corée, c'était une découverte parce qu'on m'a dit que j'étais le premier chef d'État africain, sud-saharien, à visiter le pays. Et je sais que ce jour-là, il y avait une voiture qui a été fabriquée. On a mis sur cette voiture Bongo. Cette voiture porte le nom de Bongo. C'est ce qui me fait toujours penser à la Corée. Et nous avons signé des accords de coopération. 가봉이 독립한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린다. 가봉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오랜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것이다. 이들은 국제 무대에서 이른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취하게 된다.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듬해 25개의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은 유엔에 대거 가입해 집단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유엔 내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신생 독립국들은 대부분 친북한 성향을 띠고 있어 한국 정부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비동맹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비동맹 국가들을 77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77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뭐 유엔의 전체 회원국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비동맹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발언권이 세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비동맹 회의와 유엔 전략을 위해서
그 외무부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한국 정부의 위기감은 당시 기록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박정희 정권은 아프리카 비동맹국들과 북한의 교류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한편으론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과 직접 교류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 1973년 6.23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나 심지어 공산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한다. 1970년 8.15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친선 사절단을 아프리카에 파견하고 교류를 확대시켜 나간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의 주요 인사들도 한국을 방문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유독 가봉과의 친선에 힘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초대 가봉 대사를 지낸 김창훈 씨를 만났다. 우선 바닥이 서방적이었고, 즉 다른 대통령 좀 좌경된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적이고 자유를 아끼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거 하고, 김창훈 대사는 일본 대사와 함께 75년 봉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 친서방 노선을 취하고 있던 가봉은 한국의 대유엔 외교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저는 일단 한반도의 실정을 와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거이 우선은 한국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봉고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데 한국만 가지고는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려워서 당시에 일본 대사하고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문과 한국 방문을 같이 합했죠.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오시게. 봉고 대통령을 맞는 박정희 대통령의 속내는 방한 마지막 날 만찬 연설에서 드러난다. 유엔 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의 심심한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봉고 대통령 방한 후 가봉은 유엔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 북한이 비동맹국 외교를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가봉은 한국의 대유엔 외교의 중요한 돌파구였던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한국군의 파병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65년에 작성된 월남전 파병 관련 보고서입니다. 한국이 이 월남에 파병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제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며 유엔 총회에서의 중립제국의 지지 획득에 절대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측은 월남전이 끝난 후 한국의 대유엔 외교에서 곧바로 적중합니다. 당시 유엔에서 발언권이 높아지던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한국의 월남 파병을 이유로 친북한 반한 노선을 취하게 된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려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된 것인데, 자, 이것이 바로 그 문서입니다. 이 김용식 당시 주미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김일성 주석이 봉고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보낸 그 친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반미 노선을 고집해온 북한이 미국과의 교류를 시도하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서고 깊숙이 잠들었던 문서들이 공개됐다. 30년이 지난 문서만을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문서들이다. 이 기록들에서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한 북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주미 대사가 한국 정부로 보낸 비밀 문서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북한의 동향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한 보고서는 당시 북한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북한이 이렇듯 대미 접촉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1969년 발생한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은 공산 진영의 결속을 흔들어 놨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깊어가던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소련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다.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인한 동서 화해 모드는 분단과 대결 체제를 유지하던 남한과 북한 정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미중 수교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을 주시하던 한국 정부, 특히 북한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거는 뭐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줬을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줬을 텐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중 그 대화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소위 외교에서의 자주 노선을 채택을 하게 된 것은 뭐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후 북한은 반미 투쟁 노선에서 미국과의 접촉으로 전술적인 변화를 꾀한다. 존 피드맨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공산당 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하는가 하면 미국 주요 언론 기자들의 평양 방문을 잇따라 허용한 것이다. 또한 1972년 북한은 뉴욕타임즈에 김일성 전기 책자에 대한 광고를 한 면에 걸쳐 게재한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미국 주재관들에게 전달한다. 광고가 게재되지 못하도록 공작할 것. 같은 광고가 다시 실릴 경우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임.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미중 수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제7사단 병력 약 2만 명을 철수시킨 것이다.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 닉슨 닥트린을 근거로 미국이 주한미군 2만여 명을 1971년도에 철수하지요. 감축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미중국 국교 정상화에 따른 조치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식 수립하고 대화가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진영의 위협은 적어진다고 보았고, 동서 화해의 새로운 국제 질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50년이 넘는 한국 헌정사를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는 국회기록 보존소. 역사의 격동기마다 국회는 소집과 해산을 반복해야 했다.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때도 가장 먼저 국회가 해산됐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다시 국회를 해산시킨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권 유지의 위협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을 단행한 것이다.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존 세력 균형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지역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에 나는 평화 통일이라는 능력의 예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군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또다시 헌정의 역사는 단절된다.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을 통해 민주국가에서 보기 드문 종신집권의 틀을 마련한다. 그러나 반민주적인 10월 유신은 결국 미국 내의 반한 감정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프레이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과 언론 탄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이른 것이다.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은 역시 유신헌법, 유신체제이고요. 유신체제는 그거는 민주헌정의 파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이것은 민주주의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몇 번 전달했고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거절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 정부로부터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특별 활동 계획을 세운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키신저 특별보좌관 등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각의 인사마다 로비 대상자를 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무성과 의회, 언론계 인사들과의 접촉도 시도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미국은 김동조 당시 주미대사를 통해 중공의 유엔 가입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10월 유신의 배경으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왔다. 이렇듯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가봉을 통해 미국 정부와 접촉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김용식 당시 주미대사가 한국 정부에 보낸 비밀 문서. 이 문서에는 김일성이 봉고 대통령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친서의 내용이 담겨 있다. 친서에서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다. (10월) 유신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한국 정부. 봉고 대통령을 통한 북한의 대미 접촉을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의 대가봉 외교는 절실한 과제였다. 여기까지라 외치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주로 많이 열렸던 반공 웅변대회 모습인데요. 이처럼 이 박정희 정권은 화해 무드였던 국제정세와는 거꾸로 남북 대결 의식과 반공 교육을 강조합니다. 한미 관계 악화로 인한 정권 유지의 불안감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내세워 돌파하려 한 것입니다. 또 밖으로는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비동맹국과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남한과 수교를 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입니다.
자, 75년 당시에 이 북한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는 모두 28개, 또 남한과 수교한 나라는 23개였는데요. 그중에서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한 나라는 무려 17개나 됐습니다. 남북이 이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할수록 이 외교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한국 정부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 가봉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외교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봉을 통한 남북한의 외교 대결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 그 중심부에 유신백화점이 세워져 있다. 총 14층인 유신백화점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가봉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백화점이 지금 가봉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신기하니까 구경하고 물건이 이 나라에 없던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 물건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사러 온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모두 번잡하게 붐볐습니다. 건설 당시 1, 2, 3층은 백화점으로 4층 이상은 가봉의 정부 청사와 아파트로 사용했다. 유신백화점은 가봉 공화국이 독립한 이래 처음 생긴 최신식 건물이었다. 아주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줄을 서가지고 여기 백화점 들어오는데 경찰들이 그 저지할 정도 몇 사람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의 그 인기도가 많았고 또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 1, 2, 3층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났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처음 보는 에스컬레이터고 이 계단이 움직이는 걸 탈 줄 몰라가지고 붙들어주고 이런 이제 해프닝도 많았어요. C'était à l'époque le plus beau magasin de Libreville. On trouvait plein d'affaires dedans. Il y avait même des produits cosmétiques. Il y avait des vêtements. Je me rappelle à l'époque, je m'étais rendue avec ma défunte maman et qui avait fait rire les gens parce qu'elle n'arrivait pas à monter. Il fallait l'attraper. 그렇다면 유신백화점은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것일까? 1975년 봉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박정희 정권은 가봉에 대한 경제 원조를 약속한다. 유신백화점은 그 일환으로 지어진 것이다. 자본금과 공사비는 한국의 쌍용과 가봉 정부가 50대 50으로 합작 투자했다. 백화점도 다 보셨습니다. 봉고 부인도 보시고 일행 다 보셨는데 이 백화점을 하나 가봉에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봉에 유신백화점을 지었던 거죠. 유신이라는 레노베이션입니다. 개혁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유신이라는 그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웠었기 때문에 유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가봉에서 열린 청소년 태권도 대회. 한국과 가봉이 교류를 본격화한 70년대 문화교류 차원에서 보급한 것이 바로 태권도다. 현재 5만여 명의 가봉인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을 만큼 최고의 인기 종목이다. Le taekwondo est sport de combat obligatoire dans les armées gabonaises parce que c'est un art martial qui permet aux enfants d'apprendre la maîtrise de soi, déjà, le sens de la solidarité, puis surtout le goût de l'effort. C'est pour ça que choisi le taekwondo, qui en plus est un art martial qui nous vient d'un pays ami, la Corée du Sud. 태권도 보급을 위해 가봉에 온 박상철 씨. 지금은 가봉 군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국방부 장관의 경호를 맡고 있다. 교민들이 어딜 가나 누구나 다 태권도 사범인 줄 아는 거. 한국 사람이면 전부 태권도 사범인 줄 아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다 부르는 게 사범님, 사범님 이런 식으로 다 한국 사람만 보면은 다 사범으로 인정을 해요.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그 보급이었지 않은가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렇듯 한국과 가봉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북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1974년 북한이 가봉에 정식 공관을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20명의 북한 기술자를 보내
5개월에 걸쳐 봉고 대통령의 동상을 세운다. 여기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있을 때 그 당시 이 대통령 동상을 지었습니다. 이북에서는. 어느 대통령 동상? 여기 봉고 대통령입니다. 예, 봉고 대통령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남북한 외교 경쟁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된다. 남한과 북한 정부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상주 공관을 증설해 나간다. 60, 70년대 새로 세운 한국 공관만도 19개나 됐다. 모리타니아와 중앙아프리카 대사를 지낸 김승호 씨. 당시 한국 정부는 1인 공관을 설치하면서까지 아프리카의 대사관을 증설한다. 대사관이라고 하면 격식을 갖추려고 하면은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 1등 서기관, 참사관, 공사, 대사 그런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분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순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북한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험지 공간에도 비록 그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 안 되지만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라도 직원을 파견해서 우선의 상주 공간을 설치하고 아프리카 국가를 사이에 둔 남북한의 외교 대결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70년대 남북한에 주재했던 가봉 대사들의 관계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Vous savez, nous, quand j'étais en Corée, on avait des problèmes. J'avais un collègue aussi, nous étions affectés en même temps, qui s'appelait l'ambassadeur en excellence Ignace Vanet. Ignace Vanet. Nous sommes partis ensemble en mai 1995. Lui, il était là-bas, à Pyongyang. Moi, je me trouvais à Séoul. Mais il nous était interdit de nous rencontrer. Et même si je le trouve au Gabon aussi, on me disait, il ne faut pas aller le voir.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 정부는 봉고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75년 봉고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정부의 동시 초청을 받고 한반도에 온다. 그러나 봉고 대통령이 먼저 남한을 방문하자 북한은 방북을 거절한다. C'est parce que je voulais visiter les deux Corées, la Corée du Nord et la Corée du Sud. Et la Corée du Nord n'a pas voulu que je visite la Corée du Sud. Alors j'ai dit, bon, je vais visiter la Corée du Sud et je ne vais pas en Corée du Nord, voilà. 3박 4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봉고 대통령. 가봉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한국 정부의 지지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힌다. 사실은 봉고 대통령은 남북한의 동시 초청을 받아서 이 한반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요란스럽게 환영을 하고 또 환영한 거에 대한 답으로 한국의 지지를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안 바꿨다 그래서 북한은 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봉은 나중에 유엔 표결 때 그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권했는데 그 9월 10월 그 유엔 총회 때는 한국 지지로 이게 돌아섰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사이에 둔 남북한의 치열한 외교전. 그 중심에 있던 대가봉 외교의 승리자는 한국 정부였다. 이곳은 지난 74년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린 아프리카 공관장들의 이 회의장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파리로 불리우는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 김동조 당시 외무부 장관은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이곳까지 날아와서 이 아프리카 공관장들의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요. 그날 회의에서 이 김동조 장관은 이 아프리카 대사들로부터 이 그동안의 교류 성과와 또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받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사들은 당시의 상황을 마치 성적표를 받는 학생들과 같은 기분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당시 한국 정부의 이 대아프리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였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듯 밀고 밀리는 치열한 외교전을 거듭한 아프리카에서의 남북 외교 대결. 그것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봉고 대통령의 방한 한 달 후인 1975년 8월, 피루 리마에선 비동맹국 외상회의가 열린다. 이게 지금 증거 사진. 당시 북한 정부는 이미 동맹회의로부터 가입 권고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북한의 비동맹회의 가입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한국 정부. 리마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한다. 하지만 리마에서의 외교전은 처음부터 한국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다. 리마에 도착을 했어요.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걱정한 대로 우리는 회의장에 못 들어가요. 저쪽은 들어가고 북한은. 우리 작전이 맞불 작전인데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데 비동맹 거기에 북한한테 독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당시 한국의 작전은 남북한 동시 가입 혹은 동시 보류. 제30차 유엔 총회를 석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끄레영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회의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김동조 외무장관이 우리 대표단을 뭐 그때 한 40~50명 됐을 겁니다. 그 비동맹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을 전부 리마에 불러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주재국 외상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그때그때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주문도 하고 정보도 듣고, 마찬가지로 북한은 또 허담 외상과 이종욱 그 부외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한 40~50명 이렇게 다 와가지고 하여튼 러비에서 보면은 그저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 3분의 1을 차지해가지고 전세는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월남의 빈 외상이 한국의 월남 파병을 이유로 한국의 비동맹회의 가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월남의 외상으로 있는 빈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그 빈 여인이 아주 입이 걸걸한데 그 리마 비동맹회의에 와가지고 연일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한국이 비동맹회의에 가입하다니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미국하고 같이 이 월남에 와서 우리 월남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어째서 비동맹이냐 막 그러고 선전을 하니까 대세가 분위기가 완전히 아주 한국은 비동맹회의 들어가기 어렵게 되는 분위기를 만든 게 바로 빈 여인의 연설, 빈 여인의 그 기자회견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비동맹회의가 한국의 가입을 보류한 채 제30차 유엔 총회 날이 다가왔다. 한국 정부는 2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현재 파견한다. 전초전에서 패한 한국 정부로선 유엔 총회에서의 승리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그 회원국가 명단을 이렇게 큰 페이퍼에 표시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거 임박하면 요놈은 찬성이냐, 요놈은 기권이냐, 요놈은 반대냐 해가지고 지금 예상 그 표를 점검을 하는. 그래서 쭉 이렇게 토탈해보고 이게 찬표가 미표가 나올 것 같고 반대가 몇 나라가 될 것 같고 아마 요놈은 기권이 이런 거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꼭 요 증권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아마 어디 증권 시장 보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한국 정부로선 물러설 수 없는 승부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엔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표부에 충분한 돈도 와 있었는데도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대표부에 이미 정식 채널을 통해서 간 거 외에도 돈이 필요하다게 되면 뉴욕에 지금 있는 외환은행 돈을 다 갖다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라.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갔다.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남한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상층된 안이 모두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유엔에서의 외교 대결은 유명무실해진다. 공산적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이제 점점 더 형제가 나빠져가지고 통과된 거 아닙니까? 27차 총회 때는 부결됐어요. 28차는 표결이 없었고 29차에 가부 동수입니다. 그 외군 철수안이. 그래가지고 30차에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형세는 그 형세인데 그 외군 철수안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될지 모르는데 유엔에 이제 한국 문제를 상정하는 건 꺼리게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또 북한대로 이 상정을 좀 꺼린 이유가 있어요. 외군 철수안을 통과시켰는데 유엔에서도 외군 철수하라고 그랬다 하고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더 이상 한국 문제가 유엔에서 상정되지 않자 남북한의 비동맹 외교 정책도 변한다. 남한과 북한 정부가 아프리카 공관들을 대거 철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89년 이후 폐쇄한 한국 공관만 해도 17개에 달한다. (1989년) 1월 달에 갑자기 서울로부터 공관 폐쇄 예정이라고 하는 전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재국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었을 때 그 나라 대통령인들 왜 우리의 입장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한국이 이번 기회에 어느 나라로부터 공관을 철수하느냐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부터 철수한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전부가 다 가난한 나라들이군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공관을 통폐합한다. 실리 외교 전개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과 외교 목표에 부합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형한다는 그런 정부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서 공관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가봉 간 경제협력의 결실인 유신백화점. 현재 유신백화점은 폐업 중인 상태다. 누적된 경영 적자 때문이다. 쌍용에서도 계속 적자 투자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굳게 잠겨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본 건물 안은 온통 폐허로 변해 있었다. 가봉 최고의 백화점이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영 적자가 계속되자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백화점을 떠났다. 내가 2년간을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돈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기술공도 다 철수가 되고 그러니 모든 것이 수도비 된 겁니다. 정치 논리에 따른 무모한 경제 원조가 결국 기업들마저 멍들게 했다. 국내 정치에서 취약한 정통성의 기반을 국제 외교에서 그럴듯하게 좀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한 무리한 외교였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70년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한국 최고의 국빈 대접을 받았던 가봉의 봉고 대통령. 그러나 가봉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에서의 남북 외교 대결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봉고 대통령 방안에 뜨거웠던 열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한반도의 반쪽 땅에서 시작한 남한과 북한 정부. 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한 출혈 외교가 무모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엔에서의 정통성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모전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남북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위한 노력이 아닌 서로의 갈등만 깊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결국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유엔에서의 외교 대결은 일단락됩니다. 이름조차 낯선 한 아프리카 대통령에 대한 처절하리만큼 뜨거웠던 환대. 그것은 우리 분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슬픈 단면인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역사란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의 역사를 책임질 우리의 몫입니다.